한국의 누리호 발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국산 로켓 발사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주변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위성 더미가 8,700km 떨어진 거리에 발견되어 비행거리에 많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군 전문가들은 이것이 왜 지구로 떨어졌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우주연구원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항우연 관계자의 답변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보다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선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한국이 발사한 로켓의 힘이 그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일본은 한국이 누리호 발사 5일 후 로켓을 발사해 그들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과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항공우주 기술은 정체됐고 한국은 계속 비약적인 발전 중이다라며 몇 가지 이유로 한국이 곧 일본을 항공우주 분야에서 추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로켓 발사를 유치한 어린아이 심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과연 군 전문가들은 왜 위성 더미가 지구로 떨어진 것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항우연 관계자들의 답변은 무엇인지와 한국이 일본을 우주산업에서 추월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의 로켓 발사에 왜 전문가들이 유치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성장세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선 누리호의 비행거리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주 로켓 데이터는 거의 국가 비밀로 다뤄지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해서만 공개됐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누리호 위성 더미가 착륙 지점을 계산한 결과 발사대로부터 약 8,700km나 비행한 것이 드러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순수 국산 기술로 첫 시도한 로켓으로 이뤄낸 성과인데요. 로켓 기술 선진국들도 대부분 첫 시도에서 비행 중 폭발하는 뼈아픈 경험을 맛봤지만 한국은 목표 고도까지 이상 없이 올라갔다는 것에 한국의 기술력이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항공우주 전문가와 군 전문가들은 비행거리 말고 다른 쪽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누리호 위성 더미가 지구로 떨어진 것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누리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누리호가 이번 발사에서 마치 ICBM과 유사한 비행 궤적을 보였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후 시정각 발사돼 나로우주센터 상공에서 정남쪽으로 방향을 튼 후 고도 700km까지 올라가는데요. 여기까지는 보통의 로켓 발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궤적입니다. 그러나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 모사체는 3단부 로켓 엔진 연소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46초 일찍 꺼지면서 가속도가 붙지 못해 제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 호주 남쪽 약 350km 해상에 떨어졌는데요. 총 비행거리는 앞서 네티즌들이 계산한 8,700여 킬로미터로 알려졌습니다. 비행 궤적과 거리만 놓고 보면 우주 발사체가 아닌 ICBM이 발사됐었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히 대기권 진입 시 다 타버릴 것으로 여겨졌던 위성 더미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IC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대기권 탈출 후 재진입하는 기술인데 대기권 진입 시 대기 마찰열에 타지 않고 외부를 보호하는 첨단 소재, 설계 기술과 정확한 방향 자세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국이 사실상의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누리호의 비행 종말 시스템이 부착돼 있었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서 최종 목표와 진입 각도, 탄두 폭발 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장착된 종말 유도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외 언론들의 보도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 기사에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이 새 로켓을 발사했다는 제목을 붙였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발사는 대미 군사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상의 함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또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우주 프로그램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면서 군사 및 민간 미사일 능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항우연 연구원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더미가 녹지 않고 지구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저 하강 속도가 부족했다고 답변해 많은 군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도 누리호 발사에 이어 H2A 로켓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일본은 이번에 44번째 H2A 로켓 발사를 시도한 것인데요.
자국 매체들은 일본이 이미 다수의 로켓 발사 경험으로 항공우주 선진국에 들어섰던 만큼 이번 발사도 성공적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의 로켓 발사가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발사를 이어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발사 시점이 한국이 누리호 첫 번째 발사 시험에서 위성 더미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때에 바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우수한 항공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과시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의식해 한국의 비약적인 항공우주 기술 발전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 같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의 항공우주 기술은 한국과 달리 퇴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H2A 로켓의 국산화율을 들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목적으로 개발된 H2를 개량한 일본의 극저온 액체 연료 우주발사체입니다. 일본은 H2A를 개발할 당시 비용 절약과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H2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였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산화율이 퇴보하게 됐는데 순수 일본산이었던 H2와는 달리 H2A는 2단의 액체산소 탱크를 더 저렴한 외국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이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일본은 1970년 고체 연료를 쓰는 람다 로켓을 개발해 위성 발사에 성공했지만 4번의 실패 끝에 5번째 성공하는 등 난관을 겪었습니다. 특히 실용급 중대형 위성을 쏘기 위해 액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려 했지만 어려움을 겪자 미국의 델타 로켓 기술을 전수받아 1975년 에논 로켓을 개발했죠. 그러나 7회 발사 중 1회는 실패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자 기술로 H2 로켓 개발에 나섰지만 납땜을 잘못해 엔진에 불이 붙어 추락하고 터보 펌프 이상으로 엔진이 멈춰 바다 한복판에 추락해 망신을 겪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은 결국 외국산 부품을 받아들여 안정적인 로켓 추진체를 만들어냈고 이것으로 97%라는 발사 성공률을 기록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국산 추진체로 첫 시도에서 우주 대기권밖까지 쏘아 올렸는데 일본은 이에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일본의 로켓은 현재 H2A 로켓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워낙 안정적인 로켓이라 신뢰도가 높지만 신기술에 대한 개발이 느려졌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H3 로켓을 개발 중임을 밝히면서 H3를 개발해도 지속적으로 H2A를 사용할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일본의 항공우주 분야 개발이 늦는 이유를 민간 기업이 맡으면서 불확실한 새로운 형태의 로켓보다 기존에 잘 만든 로켓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이윤이 남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2A 로켓은 일본의 첫 민간 운영 로켓이기도 한데 2007년 9월에 발사된 13호기부터 JAXA가 발사 임무 및 운영 임무를 제작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개발비와 함께 지원을 해줬는데 모든 운영을 미쓰비시 중공업이 맡게 되니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것이죠. 또한 타국의 로켓에 비해 발사 비용이 높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들 수 있는데요. 발사 횟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로켓의 유통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 되며 미쓰비시 중공업이 H2A 로켓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에도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단가가 싼 외국 제품을 더 찾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로켓 설계에 대한 기술은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공우주 소재 관련해선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다른 느낌을 줍니다. 한국의 로켓 기술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결과였는데요.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은 2010년부터 누리호 개발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위성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2000년 항우연에 오면서부터 로켓 연구에 뛰어들었는데 그가 돌아온 이유를 미국에선 외국인에게 로켓처럼 민감한 연구는 맡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정환 본부장은 한국 로켓의 시작을 연 장본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00년 한국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인 과학로켓 3호 개발을 시작으로 러시아와 나로호 공동 개발, 이번 누리호까지 20년 넘게 발사체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가 나로호 개발 당시 러시아 엔지니어가 흘리고 간 종이를 주워 밤새워 번역하고 버린 기름까지 분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천고의 노력 끝에 로켓 부품과 소재는 모두 직접 개발하게 됐으며 낯선 부품과 소재를 만들어줄 기업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한국은 누리호에 들어간 부품 37만 개 중 압력 센서와 온도 센서처럼 기성품을 쓸 수 있는 것을 빼고는 거의 100%를 국산화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독자 기술로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데 해외에서 평균 10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7년 반 만에 실제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요. 항우영 관계자는 나로호 사업 당시만 해도 한국이 로켓을 만드는 게 사실이냐며 무시하던 러시아 연구진이 액체 연료 로켓 상용화 이후 공동 개발을 제의할 정도로 우리 기술력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로호 개발 때 엔진 같은 경우 자국 생산에 한국에 들여올 정도로 기술 이전을 꺼려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같이 공유받고 싶어하는 러시아의 반응에 얼떨떨해지기까지 하는데요.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우주로 한국의 영향력이 뻗어가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